옛날 영남의 한 사대부가 살았다. 그는 10대 독자로 어려서부터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자 집에서 정해진 혼처를 다 거절하고는 오랜 소꿉친구와 결혼했다. 물론 집안의 반대는 심했다. 하지만 10대 독자인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행히도 집은 예전부터 유복하여 먹고 살 걱정은 없었다. 그렇기에 두 부부는 살아가는 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딸이라는 것이었다. 10대 독자의 집에 들어와서 첫 아이로 낳은 게 딸이라니. 그게 꼭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냐마는 며느리는 괜시리 집안 어르신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했다.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몸에 좋다는 모든 걸 먹어봐도 아들은커녕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조차 갖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안 어르신들은 대가 끊기기 전에 첩을 들이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어르신들의 말은 무시했다. 그는 지금의 마누라 말고 누구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 어느 날 부인은 갑작스레 입덧을 했다.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다.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깊어져 갈수록 부인의 몸은 점점 야위어만 갔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남편은 안심하라며 말했다. 괜찮네. 아들이 아니면 어떠한가? 아들이나 딸이나 다 같은 우리 자식인 것을. 그러니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하시게. 남편의 따뜻한 말에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래서였을까? 몇 달이 지나 아내는 출산을 했는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 아내는 산후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다. 남편은 떠난 아내 몫까지 자식들을 아끼며 사랑했다. 특히나 독자 집안이어서 그런지 아들을 더욱 예뻐했는데 그래서인지 아들의 버릇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손자를 애지중지 예뻐하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는 이내 말을 잃어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아버지마저 원인 모를 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자 아들과 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천혜고아가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딸의 나이는 15, 어느 정도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나이였다. 거기에 머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 많은 하인들이 딸의 말을 잘 따랐다. 그녀는 집안의 가장으로 모든 대소사를 맡아 처리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3년상도 지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어느덧 시집을 가야 할 나이가 되었다. 어느 날 매파가 찾아와서 얘기했다. 옆마을 사대부 집안에 아주 훤칠한 청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소? 헌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문관 집안이기는 하나 관료였던 그 아비가 퇴직한 이후로 집안이 몰락해버렸지 뭐요. 그래서 사대부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집안인 게 마음에 걸리네만. 그래도 어떻소? 만나는 보겠소? 딸은 말했다. 돈 같은 건 괜찮아요. 대신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죠. 그래야 제 동생도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하여 딸은 매파가 소개해준 청년을 만났는데 비록 집안은 가난하나 행동고지가 올바랐다. 또한 성실했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날짜를 잡고 혼인하였다. 혼인한 다음 딸은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집안에는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은 원치 않았나 봅니다. 그렇기에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고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동생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 집안의 대를 잇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저를 도와 제 동생을 가르치고 사대부의 기계를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제 동생이 어엿한 사대부가 되어 이 집안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한 몸 분골쇄신하여 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집에서 교육을 하기보다 산사에 가서 몇 년 동안 과거 공부와 예절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부인에게 말했다. 그러자 부인은 좋은 생각이라며 동생을 산사에 보내기로 했다. 남편은 한 달만 동생이 산사에 적응할 때까지 같이 묵고 오겠다며 함께 길을 떠났다. 뒤에서 보니 둘은 마치 큰형과 작은 동생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여느 날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던 누이에게 한 승려가 찾아왔다. 누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승려는 목을 축이고는 합장을 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도련님께서 아침밥을 먹고 난 뒤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더군요. 그리하여 혹시라도 집이 그리워 뛰쳐나간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헌데 마님의 표정을 보니 이곳으로 온 것 같지는 않군요. 누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동생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니 마을 밖까지 샅샅이 뒤져보라고 말했다. 그녀 역시 동생이 갈 만한 곳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어디에도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 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수척해진 누이에게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곳에 아직 바깥분은 오시지 않은 거죠? 사실 이 말을 하러 여기 오기까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라도 말을 하러 왔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말입니다. 이 늙은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도련님이 죽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어제 저녁이었을 겁니다. 이 몸이 산사의 물건을 전해주고 산을 내려가는 중이었지요. 헌데 옆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산짐승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소리더군요. 그것도 어린아이 소리. 그래서 혹시라도 산짐승에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그곳으로 가보니 글쎄 매부되는 사람이 동생분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시 목숨을 부지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하인들과 함께 산사로 향했다. 그리고 절벽 아래를 샅샅이 뒤져보라고 일렀는데 얼마 후 한 노비가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왔다. 동생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고 누이는 그런 동생을 보자마자 대성통곡하였다. 그날 밤 누이는 가마를 타고 관하로 갔다. 가마꾼들이 관하로 들어가 가마를 내려놓자 아래에는 피가 흥건했다. 누이를 모시던 여종이 놀라서 가마에 주렴을 거뒀는데 그곳에는 누이가 이미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종이가 놓여 있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너무 슬프고 원통합니다. 선조와 부모의 사당과 산소를 맡길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 커다란 슬픔을, 이 불효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부디 이 사건을 관하에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죽음으로 아뢰입니다. 태수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남편을 잡아오라고 일렀다. 이윽고 남편이 잡혔는데 그는 처남을 죽이면 모든 재산이 자신의 부인에게로 넘어온다는 점을 노리고 이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다음 날 참수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태수는 남매와 동성인 사람을 구해 그를 후사로 내세웠다고 한다. 유교는 조선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 규범을 형성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공경과 효도입니다. 또한 아들로 하여금 가계를 계승하게 하고 혈통을 이어받아 가문의 유산을 보존하도록 했죠. 바로 이것이 남아선호 사상이 생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작중에서 남편이 처남을 죽여 처갓집의 대를 완전히 끊어놓았죠. 이것은 시대상 엄청나게 큰 죄였기에 바로 참수형에 처해진 것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